숙명여대는 여대가 맞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생각이 좀 나네요. 여기 남자분들도 꽤 계시고 오면은 뭐 사실 딸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마 젊었을 때의 그 여대에 대한 환상 이런 게 있어서 그랬는지 다들 야, 너 가서 조심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뭘 조심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처음에 와서 저는 이제 뭐 항공대도 있다가 이제 외대도 있다가 이제 거쳐 숙대까지 왔는데 그 버릇이 좀 남아 있었어요. 남녀공학 있을 때는 학생들 야단쳐도 문제가 없습니다. 너 뭐 숙제를 이렇게 안 나와 뭐 이런 얘기하고 선생으로서 이렇게 꾸짖거나 이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여대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좀 인격 모욕적인 것으로도 심지어 생각하는 듯 하고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태도를 좀 많이 바뀌었고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숙대 오면은 총장도 여자고요. 무슨 처장님들도 여자고요. 연구소 소장님들도 여자고요. 연구실 옆방에 계신 분도 여자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남자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자도 장이 되는구나. 그리고 결국 남자, 여자라는 것은 지위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성별의 차이야 다 인정하는 거지만은 능력의 문제라든지 권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가 몸담고 살아보지 않으면 머릿속으로 남녀 평등을 100번 외쳐도 와가지고 몸담고 살아보면 현실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장점도 있습니다. 집에 가면 부인하고 마누라하고 절대 싸우질 않죠. 예전과는 달라진 그런 태도를 갖게 됐습니다. 저 소개를 먼저 좀 하고 그리고 오늘 뭐 첫날이니까 입문 정도 좀 하고 간단히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왔던 과정을 좀 약간 소개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건 이제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 2001년부터 시작이 쭉 됐습니다. 그때 발기인만 한 160분 정도, 200분 이렇게도 모이셨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말로 학문하자. 뭔지 모르지만 우리말로 학문하자라고 외쳤고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전에 실제로 제가 했던 작업은 우리말로 철학하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철학하기의 출발점으로 우리말 철학 사전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5권의 책을 저희 지도 교수님을 모시고 도와서 출간을 했습니다. 우리말 철학 사전 1, 2, 3, 4, 5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좀 한계를 느꼈습니다. 많은 유명한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서울대, 뭐 연대, 고대, 전국에 뭐 심지어는 뭐 이제 자연과학계 쪽에서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결국 우리 말로 뭘 한다는 거에 대한 이해에 공감대가 생기지 않았어요. 결국은 자기 말로 돌아갔고 이때 말하는 자기 말은 일본식 번역어 2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뭐 그게 그거일 수도 있는데 존재론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언어의 어떤 뭉툭하고 전혀 학문을 할 수 없는 수학자들이 수학을 버리고 일상어로 학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수학자들이 수학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철학자들도 자기의 전공 영역에 중요한 갈고 닦은 방울과 같은 이러한 전문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좀 두루뭉술하고 이해도 어렵고 말도 안 되고
또 우리말로 표현해보면 존재라는 말은 있다이다로 분화가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존재하니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서로 오해만 낳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하자고 뭉쳐가지고 발표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고 거의 5년 세월을 보냈는데도 결과 원점으로 되돌아가더라고요. 이건 우리의 한계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하는 것이다. 같이 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스스로 하는 길을 좀 택했고, 외연을 넓혀가지고 우리말로 이제 철학학계에서 학문하기로 총만 한 10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모셨던 분들이 주결과가 되어 있죠. 제 스승님이시고 2대, 3대, 4대, 그리고 현재는 제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말 학문하기 모임은 처음에 거창했던 거하고는 이제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은 그 세력이 크게 쭈그러들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1996년부터 신지식인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그동안 이제 한국 학계는 80년대부터 번역을 좀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로마가 그 한 200년에 300년 동안 그리스 모든 저술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고, 미국도 거의 150년 가까이 모든 전 세계의 원전들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독일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 모든 선진국들은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선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전의 선진국들의 모든 중요한 학문적 저술들을 모국어로 번역을 해드리는 기간을 150에 300년 정도로 잡았습니다. 중국도 불교를 수입할 때 150년 이상을 번역만 했습니다. 그 뒤에는 산스크리트를 버렸죠. 근데 우리는 그 불교, 중국의 한자를 받아들여 가지고는 그냥 번역 안 하고 한자를 썼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든 뒤에 이제 세종대왕께서는 언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불경들을 이제 훈민정음으로 번역하는 이런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이제 그런 언해 작업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었고, 결국은 그 번역이 쭉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단발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대 와가지고 이제 해방 이후 한국이 뭔가 대학을 만들고 학제를 만들면서 우리말로 학문할 수 있는 터전을 조금 닦아가고 있었는데,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야, 이거 우리말로 하니까 이상하다. 예, 생물학을 그때 이제 사리, 갈 이런 말로 썼습니다. 야, 이게 뭐고 해가지고 야, 좀 알아듣기 쉬운 일본 학문어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학문어들이 전부 일본 학문어로 바뀌게 됐습니다. 화학이니 물리학이니 천문학이니 전부 일본식 용어로 다 바뀌게 된 거죠. 심지어 수학 전문 용어들도 다 이제 한자, 일본식 한자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다 80년대 이제 외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야, 이거 일본식 한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국어, 한국어로 한국어답게 좀 번역을 하자 해가지고 80년대부터 쭉 번역에 이제 시동이 걸렸는데, 갑자기 김영삼 정부 때 영어 해야 된다 해가지고 번역에 대한 중요성이 사라지고, 특히 이제 이공계 쪽을 중심으로 생물학, 또 의학, 물리학, 자연과학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어를 하는 게 학자다. 그래서 이제 번역을 이제 중단하고 모든 활동을 이제 강의도 영어로, 책도 영어로 보고 논문도 영어로 쓰고, 또 심지어는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어로 강의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아예 그걸 대놓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라는 대학 평가를 통해 가지고 대학에서는 필수적으로 25% 이상을 영어로 강의하도록 하고, 또 이제 논문도 영어를 써야, 영어 논문으로 써야 뭐 1,000만 원 이렇게 2,000만 원 주고, 한국어로 쓰면 200, 300 주고,
이제 차별화를 시도해가지고 A급 교수, B급 교수 이렇게 이제 나누기 시작한 거죠. 말로서. 말과 글이 이렇게 이제 우리말이 천시되고 일제강점기 때나 있음직한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규 교수가 되려면 영어 논문을 써야만 됩니다. 근데 영어 논문 함부로 쓸 수 있나요? 쓰려면은 적어도 3년 이상 걸리게 되고, 그러면 교수가 되면, 영어 논문 써서 교수가 되면 또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영어 논문을 또 써야 되니까 결국 한 가장 생산성이 높은 학자 시절, 젊은 시절 40대에서 50대 중반까지 10년을 영어에 묻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제 그런 학자들의 연구 결과물들을 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은 2000년대 초반과 전혀 달라졌는데요. 모든 학문적인 결과물들이 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널, 논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언론을 통해서만 어떤 교수가 뭐 이런 논문을 썼다 이 정도 알게 되시는 정도죠. 또는 뭐 동아 사이언스라든지 신문에서 조금 언급되는 정도. 아주 중요한 가치 있는 정보들이 논문으로만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 논문들이 전부 영어로 쓰이고 있어서 한국인 교수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한국 대학이 돈을 냈고 거기서 길러낸 학생들 또 교수가 된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서 봉사하기보다는 전 세계를 위해 봉사한다는 이 미명하에 결국 먼저 돌봐야 할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고 있는 현실이 된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말로 학문학의 모임의 위축을 가져왔고요. 이건 정치적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이제 우리 학문의 좀 낙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자생력이 있습니다. 뭐 노벨상 수상자 명단을 봐도 알 수 있지만은 일본은 일본어로 학문이 가능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독보적인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일본어로 학문을 해도 훌륭한 학문 세계를 개척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그분의 저작들이 영어로 번역이 돼서 나갑니다. 전문 번역자들이 번역을 해주죠.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춰 있다 보니까 결국 자국 내에서도 충분히 학문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외국에서 이제 공부하던 일본 학생들은 논문 쓸 때는 자국으로 돌아가서 일본어로 논문을 씁니다. 그러면 일본 학계는 계속 풍요로워지고 그 논문이 중요할수록 외국 학자들은 일본 논문을 봐야 됩니다. 자신감이죠. 한국은 이제 그러한 기회를 좀 많이 잃어버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로 학문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점 아주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인문학조차도 우리말로 학문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마 제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은 좀 힘이 나실 겁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저기서 이런 활동들을 해줘야겠죠. 하지만 이 작업은 시간이 끝도 없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15년 이상을 매달려 왔기 때문에 이 정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누군가 한 명이라도 해놓으면 그 뒤는 좀 수월해질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학문하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책도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2014년부터 방향을 조금 틀어가지고 이제 우리말로 학문하기라는 것을 살펴보니까 전 세계적인 문제더라고요. 영어의 세계화는 이미 확고히 굳어졌고, 그러니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몽골, 또 유럽뿐만 아니고 뭐 제3세계는 전반적으로 다 영어의 세계화에 이제 밀려가지고 모국어를 잃어가고 있어요. 가장 먼저 잃는 것은 학문어입니다. 힘이 없는 나라들은요, 학문어를 만들 수도 없고, 대학에서 자기 말로 학문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영어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필리핀도 끝났고요. 네덜란드도 끝났고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모국어로 학문할 수 없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몇 분하고 세계 문자연구소를 만들고 활동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모국어의 중요성을 좀 알리고
특히 이제 문자의 중요성, 글자의 중요성을 좀 알려서 이런 제3세계가 좀 연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세계 문자 연구소라는 걸 만들고 여기 저도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장님이시고 공동대표, 그다음에 이제 조각가이시고 제가 이제 학술단장을 맡고 있고 이렇게 새로운 모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제 영어의 세계화라는 건 막을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정부가 도와주지 않고 정부가 학문어라는 이 학문어 문제를 얘기하면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합니다. 학문어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갸우뚱갸우뚱하는데 한글 운동하고 학문어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학문어 안에는 뭐 이탈리아도 있어야 되고 고대 그리스어도 있어야 되고 한자도 물론 들어오고 일본어 모든 언어가 다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이제 2014년부터 이제 벌여왔고요. 올해도 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경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아마 될 겁니다. 제 소개 이렇게 마치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주로 강의 드릴 이제 내용은 과연 우리말로 학문 못할까? 뭐 이런 겁니다. 우리말로 학문 못할까?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하느냐? 기본을 다져야 된다. 기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산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없는 걸 가지고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 우리말은 역사가 얼마나 됐을까요? 뭐 감히 상상은 안 되지만은 뭐 흑피용 문명이라든지 홍산 문명까지 다 합친다고 한다면은 반만 년이 아니고 7,000년 뭐 이 정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글자는 없었을지 몰라도 뭐 가림토 글자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말은 있었던 것이죠. 그 말은 그렇게 오래됐던 것이고 그 말 속에는 그런 한민족이 살아왔던 그 세계가 나름대로 잘 갈무리가 되어 있다. 그럼 이제 그 갈무리 되어 있는 세계관 또는 가치관 또는 존재관 이런 것들을 현대적인 학문의 틀 안으로 가져와서 체계화시킨다면은 그것이 한국적 세계관에 바탕한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철학이란 말 자체를 버리자고 주장을 했는데요. 뭐 철학이란 말을 너무 일반적으로 쓰니까 근데 철자란 말은 재판관의 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뭐 맑을 절, 밝을 절 이렇게들 새기고 계시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재판관, 뭐 상나라 시대라든지 한나라 시대라든지 고조선 시대라든지 이럴 때 다 재판관이 있는 거죠. 그 재판관들이 재판을 할 때는 지금처럼 뭐 교도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삼심제를 택하고 있지도 않고 직결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처벌의 내용이 좀 무섭습니다. 코를 잘라라, 귀를 잘라라, 발 뒤꿈치를 잘라라, 손을 잘라라, 뭐 심지어 목을 잘라라. 헨리 8세 같은 경우는 어떤 명령도 내렸냐면 키를 낮춰라. 키를 어떻게 낮출 거야? 별로의 형이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갈키 같은 데에다가 이제 사람을 넣고 마치 무 이렇게 채 쓸듯이 형벌의 역사 보면 너무너무 잔인하고요. 그거를 이제 판관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이런 재판관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일단 첫 번째 신중해야겠네.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그놈이 진범이 아니었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허벅지를 톱으로 잘랐는데 진범이 따로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끔찍한 거죠. 이런 이제 기본적인 재판의 어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을 내리다 보니까 철이라는 것은 신중함. 하지만 그래도 재판을 해야 되니까 강단. 그다음에 모든 걸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지혜. 이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그죠? 세상에 대한 물정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바로 철이었던 거죠. 서양에서 말하는 필로소피아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서양에서 말하는 소피아라는 것은 신에게 다가간다는 뜻입니다. 인간들 사이에 세상사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좀 슬기롭게 해결하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신적인 진리, 신만이 알고 있는 영원하고 불변이며 지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관조적인 지식, 영원한 지식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게 소피아입니다. 근데 그거를 신께서 내 안에 주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명상하거나 또는 깊은 숙고를 통해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신이 준 이런 진리들을 찾아나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관조적인 이런 지혜를 추구했던 거네요. 하지만 철은 분명히 이런 재판의 절차와 관련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서양에서 말하는 소피아는 공동체적인 겁니다. 정치적인 행위와 관련돼 있어요. 문맥이 너무 다릅니다. 거기다가 이제 철이란 말 자체는 두 세계 속에서 좀 소통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하고 원래 이제 일본 학자들은 희망한다 할 때 희자를 좀 넣습니다. 그래서 희철학이라고 해서 철을 희망하는 학문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희자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철학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을 희망하고 바라고 희구한다는 의미로도 쓰지 못하고 바람에 관한 학문이잖아요. 완성에 관한 학문, 사실에 관한 학문이 아니고 바람에 관한 거죠. 지혜롭기를 바란다. 보다 나은 삶을 꿈꾸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학문이지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학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가 떨어져 나가면서 철학이 좀 많이 오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슬기란 말로 바꾸자. 그래서 이제 슬기란 말로 좀 바꿔 쓰고 있고요. 슬기라는 말은 우리말에 싫다란 말에도 있습니다. 싫다. 좋아하지 않는 걸 싫다라고 하는데요. 싫다의 중요한 특징은 물렸다라는 겁니다. 실증이 났다, 물렸다. 너무 반복이 많이 된 거죠. 눈 감고도 하는 거, 되풀이 된 거, 갈고 닦은 거, 연마가 연습이 돼가지고 뭐 손에 익어버린 거. 이런 것이 바로 싫음입니다. 물론 한 번으로도 싫을 수 있는데 반복이 돼가지고 너무 이제 물려버릴 정도로 된 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슬카장이란 말이 남아 있습니다. 실컷이란 실컷, 배불리 실컷 먹어라.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라는 것은 뭐 초등학생 슬기로운 생활 이런 책 그것도 가르치잖아요. 그죠? 슬기라는 것은 파리가 똥을 싸면 그걸 이제 슬타라고 그러죠. 녹이 슬타라고도 하고 어떤 것이 계속 반복되고 이어져 나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지방의 경우는 다른 거죠. 이게 슬타입니다. 문지방을 하도 들락날락 해가지고 뺀질뺀질해진 거 이게 슬타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라는 것은 한 번의 경험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갈고 닦음의 과정을 통해서 저절로 깨닫게 된 것 이것이 슬기입니다. 그러면 뭐 동물도 슬기가 있는 것이고 사람도 슬기가 있고 알파고도 무한한 딥 러닝 스스로 배우는 학습법을 통해서 슬기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럼 알파고의 문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슬기가 좀 더 설명이 됩니다. 알파고의 원리는 간단한 건데요. 프로그램이니까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옆에 두면 이 알파고가 처음에는 구별을 못합니다. 인공지능이. 왜 못하냐면 입력 내용이 너무 적어서 그래요. 고양이 코는 어떻다.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죠. 고양이 코. 다 아시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개념적으로 알고 말로 할 수 있는 내용과 우리 뇌가 그 개념, 고양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뇌가 파악해내는 방식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뇌과학자들의 이제 연구에 따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뇌가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과정에 10%도 안 된다. 그럼 우리는 고양이라고 말할 때 우리 뇌는 내가 고양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90% 이상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작동해야 고양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이게 최소한의 경우입니다. 근데 이 90%를 우리는 입력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입력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걸 어떻게 입력을 해줍니까? 사람이 모르는 걸 어떻게 인공지능에 입력을 해줄까요? 고양이 코는 어떻고 저떻고
누는 어떻고 저떻고 이 모든 것을 다 입력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심지어 우리는 몰라요. 입력할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거네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포기됐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딥러닝이라는 깊게 배운다라는 뜻인데, 이 깊다라는 말의 의미는 해석을 한다는 뜻입니다. 의미를 깨닫는다. 해석을 할 줄 안다. 깊다라는 것은 그 밑바탕에 숨겨져 있는, 드러난 현상의 밑바탕에 숨겨져 있는 의미나 뜻을 해석해 드린다. 이게 깊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인공지능이 사물을 만났을 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 이게 딥러닝이네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썼습니다. 역시 구글이 천재죠. 그냥 간단한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을 SNS에 노출시킨 거예요. 페이스북에. 그럼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오늘 우리 고양이가 뭐 트림을 했어요. 사진 올리고 사진 다 나오죠. 그죠? 그럼 사람 댓글 달고. 그럼 두 가지 종류의 정보가 있습니다. 글이 있죠. 글. 말이 들어가 있죠. 고양이, 뭐 트림. 그러면 고양이 트림과 관련된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 세계의 페이스북을 다 검색을 할 수 있죠. 슈퍼컴은.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과 우리가 이제 머리로 자아로 인식하는 부분과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아채는 부분하고 내가 알아채기 위해서 내 뇌가 작동해야 하는 부분이 같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인공지능이 주어지는 거죠. 알아채는 건 말로 알아채지만은 그 말로 알아챌 수 있는 가능성은 뇌 자신이 활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요걸 이제 SNS를 통해서 터득을 해낸 거죠. 사람이 입력한 것이 입력할 수도 없는 거죠. 스스로 배웠습니다. 알파고도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이 됐습니다. 16만 건 정도의 기보를 주고 다른 알파고하고 알파고 A, 알파고 B하고 실제 바둑을 두 개 만든 거죠. 그래서 무한한 수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떤 수를 두면 이길 수 있는지를 터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굉장하죠. 이게 이제 지능의 문제인데 이제 우리는 지금 요 수준에 와 있습니다. 말을 갈고 닦는 수준. 뇌를 직접 들여다보고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텔레파시와 같은 방식으로 뇌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다면은 이 거추장스러운 언어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가 말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생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은 아직까지는 아주 가장 강력하고 또 중요한 그런 생각의 수단입니다. 트라클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인의 임무가 뭐냐? 체념하는 자다. 아주 독특한 해석인데요. 시인은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경험하고 그걸 말로 만드는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어떤 새로운 알파고의 충격이라고 합시다. 이런 걸 딱 만났는데 시가 안 나와요. 사람들은 그냥 충격만 얘기합니다. 시가 안 나오잖아요. 아마 어떤 시인이 지금 앓고 있을 겁니다. 그는 계속 체념을 배우고 있을 거야. 이거 내가 말할 수 없는 거구나. 말이 안 만들어지네. 시가 안 쓰여지네 하면서 계속 그 상태를 고민하면서 하나의 시로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끝내 안 써지면 체념하는 거죠. 쓸 수가 없다. 그 과정 끝에 운이 좋아가지고 한 편의 시를 쓴다면 그거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가 될 겁니다. 한국의 김현이라는 평론가는 이렇게도 시인의 사명을 얘기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자다. 별 볼 일 없는 얘기 같기도 한데 골목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칼을 들이대고 돈 내놔 그러면은 일단 소리도 못 지르고 주저앉게 되거나 돈을 주고 이제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시인이라면은 칼을 들이대고 돈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비명을 지른다는 거야. 그러면 끝내 그 사람은 강도에게 칼을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비명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야, 너 누가 찔렀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저저저 하고 죽어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결국 그 강도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독재 시절에 했던 얘기입니다. 이런 시인들의 역할들이 결국 언어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철학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철학자가 사용하는 말은 외침이거나 뭐 체념이거나 비명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철학자가 쓰는 말들은 투명한 말이어야 됩니다. 그 투명한 말이라는 말의 의미는 정확히 정의된 말들을 써야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철학과 제가 생각하는 철학이 좀 다를 수도 있을 듯한데요. 뭐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이 없으면은 우린 체념해야 된다. 말이 없으면 생각할 수 없다. 말이 없으면 말할 수 없다. 이건 너무나 자명한 것인데 우리가 말을 갖고 있고 다양스럽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말의 임자가 사람이 아니고 거꾸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사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이 한국 사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말은 죽지 않습니다. 말은 대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과 같은 것이죠. 말이 우리를 소유한다는 개념은 낯설 수 있는데요. 말은 우리를 가능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은 우리를 독특한 방식으로 길들여요. 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강조 표시를 해놓은 건 잠깐 쉬라는 겁니다. 저기서 I love 하고 쉬입니다. 영어의 기본 구문이죠. I love. 그 다음에 뭐가 아주 좋습니다. you가 아주 좋고 him, 뭐 it, 뭐가 thing, 뭐가 아주 좋습니다. 기본 틀은 I love라는 겁니다. 이거 다 아시죠? 이 정도는 I love. 인도 유러피언 어족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문장에서 주어에 해당되는 I는 단순히 주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임자라는 거예요. 임자. 요걸 이제 서양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히포 케이메논, 밑바탕에 놓인 것, 밑에 놓였기 때문에 모든 걸 떠받치는 겁니다. 모든 걸 떠받치는 거, 그 위에 무엇인가 쌓을 수 있는 거, 거기다 무엇인가를 덧붙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임자라는 개념을 소유 개념으로 바꾸면 자기에게 덧붙여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 주인이네요. 지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어라는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서양 언어는 주어를 주인으로, 지배자로, 임자로 등극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love라는 건 뭐냐? 주어의 행동이죠. 주어의 욕망을 표현하는 낱말입니다. 나머지는 목적어가 돼서 모든 것들은 주어의 의지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말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나, 너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 너 뭐 수없이 많은 가능성이 생깁니다. 나를 너는 좋아하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나와 너라는 이 구문은 실제로 조사를 넣음으로써 좀 명료화되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나와 너는 하나의 매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임자니 어느 쪽이 지배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요. 이 둘이 하나로 묶여가지고 결국 뒤에 나오는 동사에 의해 함께 규정이 됩니다. 함께 규정이 돼요. 나는 너를 그 다음엔 함께 규정이 돼요. 나의 어떤 욕망의 대상으로 너를 전락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말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양 언어와 우리말, 알타이 계통의 언어들은 기본적으로 관계론적 사유를 밑바탕으로 깔고 있는 언어와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밑바탕에 깔고 있는 언어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 서양의 언어, 특히 이제 잉글리시라고 하는 영어가 전 세계의 지배어가 됐다면 전 세계인이 이제 스스로를 주체로 정립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 주체로 정립할 때 빨리 필요한 건 뭐냐면 관용의 정신입니다. 이 관용의 정신이 같이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같이 들어오지 않으면 민주주의 없이 영어만 들어가면요. 그 세계는 곧바로
독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틀이기 때문에 영어가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데모크라시도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너하고 나하고를 평등하게 여길 수 있는 관념도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이제 나와 너를 하나의 매듭으로, 울타리로, 가족으로, 통해 구조, 뭐 가통, 뭐 혈통 이런 통해 구조로 묶어주는 근본적인 이런 관계론적 사유를 우리 말이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쓴다면 좀 이상할 거예요. 나 사랑해 너를. 그럼 강조어법으로 들리시죠? 너를 지목하는 순간 강조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강조하지 않고 나와 너를 묶어서 너하고 나 사이는 사랑이라는 관계로 묶이는 거야. 그래서 나 너 사랑해 그러면은 나가 목적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조사를 쓰니까 이제 관계가 분명해지긴 하네요. 이런 식의 이제 구문을 통해 가지고 제가 우리말 철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첫 이야기는 이제 나에 관한 겁니다. 나. 우리말 나. 저도 이게 참 궁금했어요. 나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심지어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국어 선생님들은 글을 쓸 때 나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주어를 뭐 가능하면 쓰지 마라. 저는 이제 요즘 반대로 얘기합니다. 반드시 주어를 넣어라. 글로서 소통하는 시대, 스마트폰, 글로 소통하는 시대에는 반드시 주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가족끼리 소통할 때는 주어가 필요 없어요. 가까움의 사이에서는 주어가 필요 없지만은 자, 형식화되고 제도화되고 사회화된 이러한 관계 속에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주어를 넣어야 문제가 좀 적어집니다. 심지어 글로 소통할 때는 반드시 주어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교육이 우리가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 융합에 관심이 좀 있는데 융합 연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를 뭘로 번역을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학 계통 분들이나 뇌과학 하신 분들이나 생물학 하신 분들의 글을 많이 읽게 되는데 놀라운 거는 이쪽 계통의 교수님들 글이 엉터리라는 거야. 비문이 너무 많고요. 중언 부언에다가 체계도 없고 또 뭐 인용의 어떤 순서라든지 정당성 이런 것도 없고 아니 어떻게 한국의 이 자연과학계가 이렇게 됐을까요? 글이 엉망해요. 출판된 논문도 그렇고 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분들만의 문제는 전혀 아니겠죠.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글쓰기에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가까움의 세계는 다 지났어요. 여러분 뭐 연세 많으시다고 뭐 학생들이 막 존중하고 그러던가요?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이런 의식을 갖고 살잖아요. 가까움의 시대, 나이 따지고 형, 동생 따지는 시대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정체를 분명히 밝혀서 의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은 자기의 나이를 밝히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린 사람은 또 마찬가지로 우린 계속 숨기려고 그래요. 익명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오해가 생깁니다. 반드시 자기를 드러내는 글쓰기를 해야 된다. 근데 이 고민이 있어요. 나라는 게 도대체 뭘까? 뭐 아자도 이제 아자, 나아자를 여러분 나아자는 많이 아시죠? 근데 저 나아자의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전, 옥편을 찾아보면 무슨 그 전투에서 쓰던 어떤 도구, 무기라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 나자의 어원도 잘 모르겠고 자자는 어원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 저 자자는 이제 코를 뜻하는 글자인데 이렇게 자기가 자기 코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 기자는
뭐 이렇게 일어서다 이런 뜻이 되어 있는데 아마 사람이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모양, 몸을 좀 주로 뜻하는 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I나 독일어 ich, 뭐 self나 라틴어로 ego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요. 각각 다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나를 나타내는 우리 그 기미 독립 선언문에 보면 선언서에 보면 5등은 자애아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5등이라는 게 한자입니다. 그것이. 근데 아주 이상한 한자야. 나 5자를 쓰고 나들이라고 표현이 된 셈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나들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 들으라고 나들 5등 이렇게 썼을까요? 그 당시 지식인들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써가지고는. 자기들만 이해하는 방식으로. 독립선언한다면서 누구 독립입니까? 그러면은. 자기들 독립인 거죠. 하지만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현재 초등학생들도 문제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 전체가 독립하는 것이냐? 소수가 독립하는 것이냐? 물론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지만 그 쓰인 글만 놓고 본다면은 독립선언의 취지가 크게 퇴색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낱말의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쓰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제가 오늘 뭐 조 몇 가지 나, 너, 남, 님 이런 걸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당연히 나를 설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 이제 누리도 누나, 누이, 누도 들어가고 우리가 세계를 나타낸 온누리 할 때 누리도 들어가고 하지만 시간 관계상 뭐 이 정도로 이제 제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는 것은 저도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근데 기본적인 뜻을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나라는 것은 뭘까? 그러다가 이제 안동대 임재라는 민속학 하신 분께서 길쌈에 관한 아주 재미난 논문을 하나 쓰셨어요. 저는 뭐 잡종입니다. 뭐 뇌과학에서부터 뭐 민속학, 뭐 천문학, 우리말과 관련된 부분이랑 닥치는 데고 다 읽는데 길쌈이란 글을 딱 읽는 순간 뭔가 좀 영감이 왔습니다. 그러면 길쌈 분명히 쌈이라고 됐으니까 삼딱, 삼나무, 삼이라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삼줄, 탯줄을 삼줄이라고 그랬죠. 그죠? 아이를 낳았을 때 처음에 자르는 그 줄을 탯줄이라고도 한자로 썼지만은 우리말로는 원래 삼줄, 삼신할매, 삼이라는 거는 무엇인가 삶는 거죠. 풀어내가지고 당나무나 이런 걸 풀어내가 삶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엮어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다 삼이네요. 삼이라는 건 엮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길삼 하면 우리가 배틀을 떠올리게 되고 뭐 이제 간단히 몇 가지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뭐 길쌈이라는 거는 이제 여성, 우리 견우와 직녀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직녀죠. 직녀가 바로 이런 그 여성의 일을 대표하는 이제 황녀였는데 기본적으로는 여성의 일을 대표하는 그리고 한 29개 정도의 이 부속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번기 때는 저거를 이제 해체해가지고 창고에 넣어놓고 농한기 때 꺼내가지고 이제 그 옷감을 짭니다. 지금은 저게 뭐 구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신라 때나 이럴 때 이미 최고의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유출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래가지고 국가적으로 저것을 정보를 이제 보안 철통해가지고 옷을 짜고 했고 특히 비단 같은 경우 이걸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황실 같은 경우는 출입을 통제할 정도였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그 골룡포는 일반적인 기술로는 짤 수 없는 그런 옷감입니다. 한 26개 이상의 바늘을 동시에 엮어가지고만 짤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기술이 전수가 안 됐습니다.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배틀을 짜고 배틀을 통해 가지고 여성이 사회적 지위를 좀 갖추고
굉장히 고달픈,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산에 가서 삼나무를 베고 삶고 비비고 문질러 가지고 줄을 3줄을 뽑아 가지고 물내에 감고 그래 배틀에 넣어 가지고 날줄 시줄 엮어 가지고 옷감을 저렇게 짜낸다는 것은 공동체 일이죠. 그래서 이 길쌈과 관련된 노동요도 무지무지 많습니다. 여성들은 너무너무 고달팠던 거예요. 저걸 그냥 겨우내 그냥 힘들게. 그래서 가장 많이 힘들었던 허벅지. 이렇게 삶을 산산하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허벅지에 비벼서 가장 이제 무서웠던 게 졸음.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졸려가지고 길쌈 노래의 대부분은 졸음을 좀 쫓아달라는 거였어요. 그만큼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좀 길게 드리냐면 나라는 말의 원천은 이게 아주 오래된 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쓰이고 있는 말이 아니고 5,000년, 6,000년 전부터 쓰이고 있었을 것이다. 문헌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향가나 이런 데 정도 나오는데 향가 26수 가지고는 뭐 찾아낼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아마 굉장히 오래된 낱말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임재 선생님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길쌈 얘기하다가 한삼이나 어디서 나온 그 도시나 지명 이름을 따가지고 거기서 나아진 못이나 배 이런 것들을 나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한삼 나이 이렇게 부른다. 그 한삼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언어학자의 그 분석을 제가 떠올렸습니다. 우리말 나이, 1살, 2살 먹는다 나이의 어원이 나타이고 그 나타라는 것이 결국은 배, 짜기에서 나아진 이 나타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럼 이제 기본적인 구조는 짜이게 됐습니다. 나이를 먹는다. 그럼 이제 날과도 연결되는데요. 날. 낳고 나아지는 것을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설이라는 것은 새로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이 나아진 날. 아니 맨날이 새로운 날인데 왜 특별한 날을 정해가지고 왜 새로운 날을 만들었을까요? 그런 날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생일날도 있고 첫날, 첫 해도 있는 것이고 해가지고 무언가 새로운 날을 기릴 수 있는 거죠. 그때 그 날은 분명히 나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말에 나아진과 관련된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아가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를 이제 길쌈과 관계된 어떤 전체 과정에서 하나의 작품으로 나아진 한삼 나이와 같은 거, 이 전체를 포괄하는 말로 이건 이제 해석입니다. 문헌은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나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추측을 이제 좀 더 확장하겠습니다. 나라는 말을 이렇게 나아지는 과정, 엮이고 짜이는 과정으로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배틀이 있어야겠네요. 그걸 자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연이라는 배틀 안에 우리가 던져지고 그 배틀 안에서 시줄 날줄로 그러면 이제 뭐 간단히 시줄이라는 거는 가로줄을 말합니다. 시줄 이렇게 먼저 하고 여기 보이시죠, 그죠? 이제 C줄, 날줄, 이렇게 세로로 쭉 늘여놓은 걸 날줄, 가로로 짜나가는 걸 C줄. 그러니까 C줄, 뭐 이렇게 날줄을 먼저 이렇게 차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C줄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북으로, 짜는 거죠. 가로, 세로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교차로 짜게 되는데, 저거를 우리가 저렇게 저런 과정을 거쳐서 나아진 거를 나이라고 하니까 1살 먹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배틀 한 번 짜면 1년이 간 거고 또 한 번 짜면 또 1년이 간 거고 이렇게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1살, 2살을 먹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나라는 말도 나아진 것. 그런데 나아진 것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아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살아나간다는 과정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지면서 동시에 낫는 자이네요.
그 나아지면서 낫고 또 나으면 또 이렇게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지는 거죠. 숙대에 들어오면 숙대의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짜이게 되는 거죠. 이건 나아지는 것이고요. 하지만 숙대에 들어와서 짜이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자아를, 자기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낳는 과정이네. 나라는 것은 이런 낳고 하는 과정을 꿰뚫는, 관통하는 그런 실과 같은, 바늘과 같은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서양의 이런 에고라는 개념, 이런 거하고는 큰 차이를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그 나라는 말을, 일단 과정으로 이해를 한다는 게 중요했고요. 그러면 태어나서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늙고 죽는 과정, 죽고 나서 이제 또 어디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과정까지 친다면은, 이제 나라는 것은 이제 끊임이 없는 하나의 과정 속을 거쳐가는 거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나는 나아질 때 어디에 나아지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존 철학이라는 케르케고르, 니체, 또 사르트르, 까미 또는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이 서양에서 주로 했던 실존 철학에 가장 중시했던 것은 시츄에이션, 상황이라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데 아무렇게나 태어나진 않는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부잣집 이런 건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남자, 여자. 그런데 살아나가는 과정도 상황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실존 상황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병듦, 늙음, 그죠? 공포, 또 불안.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를 설명했던 거죠. 그럼 나라는 것은 이런 철학적 결과물과 연결시키면은 어디엔가 태어나는 거죠. 이 배틀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틀과 나는 반드시 같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개념입니다. 나만 따로 홀로 있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서양은 이 나라는 것을, 이히, 아이라는 것을 독립된 홀로 있는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낳고 나아지고 하는 이 연속 과정에서 배틀과의 과정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해되는 개념이라고 본다면은 서양에서의 아이라는 에고라는 개념은 독립된 개념으로 분리된 개념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너라는 거는 또 뭘까요? 너도 저게 어원이 제가 어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원이 밝혀져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데 저런 근본적인 낱말들은 어원이 좀 추측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나라는 것이 나아졌다. 어딘가에 나아졌다. 그러면은 너라는 건 뭘까요? 저도 이제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데 남이 좀 싫습니다. 내가 나아진 자리를 저는 이제 우리라고 쓸 겁니다. 내가 나아진 자리, 이것은 이제 우리다. 울타리. 우리라는 말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위라는 거하고는 비교가 좀 안 될 정도로 독특한데 우리가 잘 일구어온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가족이라든지 또는 마을이라든지 또는 국가라든지 민족이라든지 특정한 울타리 안에 태어나고 그 속에 자라면서 그걸 또 바꿔나가죠. 이게 나라는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그 울타리 밖에 남겨진 걸 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이라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는 울타리가 다르다. 넌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다.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다. 바깥에 있다는 거죠. 남이라는 것은 가깝지 않다, 멀다란 뜻이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겠냐. 너는 남은 아니죠, 그죠? 너는 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와 남은 분명히 구분이 되지만 나와 너는 그 정도로까지 구분이 되지는 않고 너는 기본적으로 넘다에서 넘다. 나를 넘어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나를 넘어선 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반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너 그러면 반말로 여겨서 좀 불쾌하게 느끼실 텐데, 뭐 존댓말들이 발전해 와서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거고요. 근데 너라는 것은 누이도 반말이 아닙니다. 누이도 높임말입니다. 너도 딱 들어보니까 저 반말이 아니고 높임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라는 것은 나를 넘어서 내가 존중해야 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 나를 넘어서 있는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그런 뜻이네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는 그런 의미에서는 한 울타리에 있으면서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러면은 부부끼리라면 아내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간의 관계 속에서 긴밀하게 묶여 있으면서도 나보다 더 소중하게 그를 대우해야 할 때 그를 너라고 말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일방적 관계일 때, 나를 돌봐주는 관계가 될 때 누가 됩니다. 이런 건 뭐 누나 하면 꼭 여자만 뜻하는 건 아니고요. 형님도 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이런 관계 속에서, 한 울타리 속에서, 한 가족 속에서 나를 돌봐주는 관계에 있는 사람, 이럴 때는 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는 좀 같은 학렬, 같은 관계지만은 내가 소중히 해야 할 그런 사람. 님이라는 게 가장 어려운데요. 님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전 이제 한글보다 이제 훈민정음이라는 표현을 좀 선호하는데, 훈민정음은 창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유일한 이제 글자죠. 창제 원리를 갖고 만들어진 유일한 글자인데요. 물론 몇 개 이제 뭐 파스파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왕의 명령으로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만들어지긴 했는데 만들었을 뿐이지 근본적인 창제 원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제 원리를 갖고 만들어진 글자는 훈민정음이 유일한 것이죠. 근데 훈민정음의 경우 이제 모음을 나타내는 글자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레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레아에 음가가 있습니다. 이 음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1931년에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화 이런 것들 만들면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어여 이런 것들도 이제 그 확정을 했는데, 확정의 기준이 그 당시 유행하던 언어학의 한 그 음성학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음성학에서 이제 소리를 음가, 낱말의 소리값을 중시했는데, 아레아하고 그냥 일반 아하고 음가가 같다고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하자. 이게 글자 같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이제 없앴습니다. 우리 이제 스마트폰에 천지인이 들어오면서 아레아가 다시 부활을 하긴 했는데요. 음가를 한번 알아보죠. 창제 원리를 이해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한자에는 동그라미 표현이 없습니다. 한자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말씀언을 쓴다고 그러면은 이게 입을 나타내는 거니까 동그라미로 그려야 되는데 네모로 그려놨죠. 네모로. 그리고 중국의 지도를 보면 성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네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고구려 지도에서 보면은 동그라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왜 중국과 한국이 이렇게 기호를 사용하는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느냐? 중국은 이 동그라미를 원만이라는 관점에 갔습니다. 완전하다. 이 완전한 것은 하늘에게만 소속이 될 수 있고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계에는 쓸 수 없다. 그래서 오직 하늘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로 적을 수 없다고 봐서 그런 경우에는 모두 땅을 상징하는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네모로 바꿨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그죠? 왜 동그랗게 안 그리고 네모로 그렸는지 그 정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말 소리가 퍼져나가는 모양을 썼습니다. 이걸 이제 말씀언이라고 썼네요.
이 발음 자체는 그 당시 중국의 발음을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걸 가지고 말하는 소리란 뜻으로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여기다 이제 나오자를 쓰면 이제 어라고 발음이 바뀌게 되는데요. 논어라고 할 때 이제 어를 썼습니다. 논어. 논이라는 거는 경, 논, 서, 별기 쭉 글의 등급을 나눴어요. 진리를 담아놓은 책은 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불경, 시경, 역경 이런 경자가 들어가는 거는 그런 시대 스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베풀어 놓은 거를 기록한 책은 전부 경. 경이 좀 어렵다 보니까 경을 좀 이렇게 풀어 놓아 준 풀이하는 책. 왜 그런지 이치를 풀어 놓은 책은 논이라고 썼습니다. 논이라는 건 따진다는 뜻입니다. 스승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치를 따져 밝혀주는 거. 근데 공자님께서는 뭔가 말씀을 많이 하시고 대화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다 경자를 붙이지 않고 논어라고 했어요. 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동아시아 전체가, 동북아시아 전체가 떠받드는 성인의 말씀을 거기다가 왜 어를 경자를 안 붙이고 심지어 어를 붙였을까? 언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하는 말인데 여기 스승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때는 이 어는 스승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는 거, 대답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은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이네요. 그러니까 스승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는 거고 제자들은 하는 거네요. 그럼 하면은 말을 주고받다 이 정도 뜻이 되겠네. 그럼 지금 얘기하는 랭귀지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영어의 랭귀지라는 말은 혀란 뜻이에요. 랑구아. 이상하잖아요. 말을 주고받는다는 거하고 혀라는 거하고 이게 번역이 가능한 겁니까? 왜 우리가 그걸 혀라고 번역을 안 했을까요? 번역을 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왜 혀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정말 이 혀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아주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이 사상과 연결되는 건데요. 서양 고대 철학자들은 이 세계가 수로 이루어졌다고 봤습니다. 수. 우리식으로만 하면 이제 음양 오행과 같은 원리로 이루어졌다고 본 거죠. 근데 그 수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비율로 봤습니다. 비율. 리라라고 하는 악기, 검은고와 같은 악기, 현악기에다가 이제 비율을 달리하면은 조율이 되잖아요. 소리가 달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기를 통해 가지고 이 세계는 수로 이루어져 있고 이 수를 나타내는 악기의 비율을 보니까 결국은 이 우주를 만드는 근본 원리는 수학, 그 수학을 나타내는 소리, 그 소리를 분절하는 현, 그 현의 비례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비례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목소리에서는 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악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우리 몸에서는 혀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서를, 코스모스, 모든 질서를 만들어내는 근본 기관으로서 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와 사람은 통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랭귀지라는 말은 사소한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언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죠. 왜? 우리에게 또 언어라는 말이 주고받는다는 관계론적인 거잖아요. 우주적 질서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자, 이 어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논어라는 책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스승님의 말씀을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져 밝혀가면서 자기들끼리 뭔가 정리한 책이군요. 그러니까 논어라고 썼습니다. 지금 제 얘기가 뭐냐면 요 네모라는 말 한마디에도 그들의 세계관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면 한문 체계라는 것도 그냥 겉으로만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훈민정음이 음양 오행과 같은 근본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글자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글자의 원리를 가지고 없앤다 하더라도, 없앨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설령 없앨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좀 원리를 좀 갖고 없앨 수 있는 게 있고 없앨 수 없는 게 있는데, 없앨 수 없는 걸 없앴습니다. 그럼 이제 없앨 수 있는 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하늘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하늘은 완전성, 변화의 원리, 남자를 상징하는데요. 하늘은 변화의 원리를 상징하다 보니까 남자들은 왔다 가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남자들은 그냥 바람 피우는 존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집안의 기둥은 여자였던 거죠. 땅이 바로 집안의 기둥 역할을,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 평등 사회가 왔으니까. 자, 하늘을 나타내는 글자였고, 이걸 우리 훈민정음에서는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다만 하늘을 나타내는 글자를 쓸 때는 소리가 없어요. 하늘은 소리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이 소리를 낼 때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소리가 있는 하늘은 이렇게 사과 꼭지처럼 하나 획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 소리를 내게 됐죠. 오 소리를 내게 됐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훈민정음 체계에서는 모든 모음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기호가 가장 중요한데요. 요 텅 빈 하늘, 요거 텅 빈 하늘이라고 합니다. 가 없는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가 없는 텅 빈 하늘을 기호로 잡아놓은 게 그냥 동그라미, 소리가가 없습니다. 근데 요 하늘은 모든 사물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봤어요. 그게 음양음명이죠. 그죠? 모든 사물에 들어가 있어서 그 사물의 처음과 끝을 지배하는 거죠.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은 다스리는 거,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사물로 들어갔을 때는 아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아는 하늘을 뜻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상징하고 변화를 지배하는 원리를 상징하는 거네요. 그러면 변화의 원리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훈민정음의 구조에 엄청난 치명적인 약점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외워야 되는 거죠. 기호를 외우듯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음가가 없었느냐? 분명히 음가가 있습니다. 아레아 같은 경우는 숨을 좀 내뱉고 아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레아입니다. 근데 밑에 요 아를 쓸 때는 자, 배에 힘을 주고 내지르는 소리네요. 이게 왜 이 차이가 안 들리나요? 분명한 차이가 들리잖아요. 이게 외국어 좀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이 정도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없다고 말한 것 자체가 일단 원리에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사실 음가도 구분이 될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아래아가 이제 평평하게 움직이면 의가 되고 땅을 상징하게 되고요.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라는 기본형이 만들어질 때 모든 출발은 여기서. 그리고 훈민정음은 이런 사방 세계,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계를, 땅을 상징하는 네모를 상징으로 해서 퍼져나가는 모양을 그렸습니다. 퍼져나갈 때 운동의 원리는 아래아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면 아가 되는 거고, 우가 되는 거고, 오가 되는 거고, 어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땅이 하늘의 원리에 따라가지고 퍼져나가는 모양을 그대로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아를 없앴으니 훈민정음은 운동할 수가 없게 됐네요. 그냥 단순한 기호가 됐습니다. 형이상학적인 체계에서 단순한 기호로 굴러 떨어진 거죠. 마치 우리가 한자를 보면서 이런 구성의 기본 원리를 모른 채 그냥 말씀, 이렇게 외우는 거하고 똑같아진 거죠. 말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자,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긴 걸음을 걸어왔는데요. 님이라는 것은 우리말에 가장 많은 발음이 이 발음입니다. 이는 뭐 여러분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장 발음하기 편한 발음입니다. 이. 아무튼 뭐 그냥 내지르는 소리는 다 이죠. 이가 가장 많습니다.
이 이는 여기에 나오는 이인데 변화의 원리를 상징합니다. 변화. 모든 변화는 다 사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가 왜 우리 훈민정음 자체에도 많이 쓰였냐면 기본적으로는 땅과 하늘이 만나서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 전체는 전부 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나와 너, 남은 분명한 방향성이 있는데 반해서 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다성 유형모 같은 분들은 님을 이마로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존중하는, 떠받드는 분 이렇게도 많이 사상적으로 그렇게 표현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또 우리 님의 친모 한용운에서도 님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많이 표현했고, 또 우리 조선시대에도 우리 선비들이 이제 임금님을 그리워할 때 님이라는 표현을 좀 썼었고, 또 우리 향가에도 보면은 신라 때 이제 임금 할 때 임금을 님이라고 표현을 좀 했었고요. 그럼 님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은 뭔가 좀 존엄한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떠받들고 존엄한. 근데 원래 뜻은 존엄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조율하고 다스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변화의 원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님은 뭐냐면 나만의 님이라는 건 그래서 없는 거야. 나만의 님은 없고 내가 모시는 그 님은 우리 모두, 내가 속한 울타리 전체, 우리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나만 사랑해주면 안 되는 거죠. 내 님은 나만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황진이 시에도 많이 나타나지만은 내 님은 나만 사랑해주길 바라죠. 그래서 인간의 연정이라는 것은 1대1 관계로, 소유의 관계로 가고 싶어 하지만은 님이라는 글자 자체는, 그래서 저건 심지어는 햇님, 별님, 달님에까지 쓰이게 됩니다. 이 세계의 모든 가까움의 원리, 가까움을 다스리는, 가까움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 근원적인 주제자, 이것을 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님은 너와 나, 우리를 초월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아래아를 찍어서 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럼 그 의미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왜 아래아로 찍었을까요?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고 누나에게도 있고 모두에게 있죠. 그리고 그 모두를 다스리고 있죠.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나, 너, 남, 님 이런 구조로 우리가 나를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짧게지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럼 이제 서양에서는 어떻게 이제 에고가 이해되는지 비교를 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틴어로 이제 에고라고 표현이 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데요. 아이라는 낱말은 참 어원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 이히 이런 거는 또 이제 불어의 주 이런 거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기록이 되기 이전부터 쓰여왔다는 뜻이니까. 근데 에고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쳐오지만은 여기 에세, 아세라는 개념입니다. 라틴어인데요. 에세 하면은 있음이라는 뜻입니다. 있음. 우리말에 있다라는 동사에 해당되는데 우리말은 있다 자체를 명사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말은 있다 이걸 가지고 그냥 명사로 만들 수는 없고, 있다를 명사로 만들려면 있음 또는 있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거 2개 말고도 4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6개의 명사형 어미가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가 쓰는 거는 2개 정도입니다. 있음이나 있기. 제가 말놀이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보너스 같은 건데요. 보너스. 저를 만나셨으니까 이제 보너스를 좀 드리겠습니다. 말을 못하면 참 바보가 되는데요. 한번 제가 질문을, 이거 우스갯소리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고 전 서 있죠? 앉아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명사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앉아 있는 사람. 에?
한번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착석자? 앉은 자? 그거는 앉은 띄우고 자니까 하나의 낱말은 아니네요. 이거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좀 영어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나라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네, 스피커. 아, 쉽게 나오네, 스피커. 달리는 사람, 러너. 아, 쉽죠, 그죠? 스피커의 동사는 그냥 스픽입니다. 러너의 동사는 그냥 런이죠. 우리말로 가보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아나운서. 네?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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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연사. 뭐, 화자라고도 하고, 여러 말로 쓰는데요. 말하다라는 동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요걸 이제 언어학에서는 낱말의 사슬이 끊겼다라고, 외국어가 들어온 거거든요. 외국어가 들어와서 우리가 쓰이니까 외래어라고 쓰는데, 예를 들어 컴퓨터, 이게 우리말인가요? 이제 우리말 돼버렸죠, 그죠? 그런데 컴퓨터의 동사는 뭐죠? 컴퓨터, 영어로 쓰시니까 이제 문제죠. 우리말이 됐으면은, 우리말이 됐을 경우 명사가 있으면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촘스키 핵심 이론이 뭐냐면, 낱말의 의미는 네트워킹, 금을 지음으로부터 생겨난다. 빨강이란 낱말 자체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빨강이란 낱말이 의미를 가지려면 색깔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파랑 옆에, 검정, 힘, 뭐 등등 이렇게 여러 개의 색깔 낱말, 그리고 뭐 딱딱함 등등 형용사라는 큰 범주 안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낱말들과의 존재론적인, 그건 좀 어려운 표현이 됐네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위치를 가질 때, 그러니까 다른 낱말들에 비해 가지고 요 낱말이 딱 요 자리에 있을 때, 빨강하면은 파랑 해가지고 요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의미 체계를 구성한다고 그럽니다. 촘스키 이론의 핵심입니다. 어떤 낱말이든 딱 하나만 쓰이면, 뭐 예를 들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뭐 꾸발라끼까? 뭔가 있습니다. 한 낱말만 알아가지고 그 낱말의 의미를 우리가 구성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찌그러진 냄비, 이거는 우리 어떤 그 언어 체계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려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사전을 가보면 이 온톨로지, 존재론적인 지도, 언어 지도, 낱말의 지도를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물의 연결망들을 그리는데 전문학자들은 이걸 입체적으로 그립니다. 3D로 그려요, 3D로. 그러니까 하나의 낱말이 우리 가상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을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야만 그 낱말이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달리다 했는데, 달리는 사람에서 러너로 가거나 말하다 했는데 스피커로 가면은 갑자기 이 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말하다는 여기 있는데 스피커는 갑자기 저 우주에 가 있는 거하고 똑같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것만 딱 따와가지고 말하다 옆에 놨습니다. 하지만 말하다 옆에 놨는데 그거는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걸로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있죠. 우리말에 없는 표현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우리도 이방인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역, 뭐 서역 할 때 이역이라고 쓰거나 썼다면은 타방이라고 썼습니다. 타방. 이방이라고 쓴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딱 번역해 드리자 까미에 대한 인기가 치솟을 때조차도 이방인은 책 제목으로만 있었어요. 어디에든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무슨 술집 이름으로도 잘 안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치가 없어서. 이게 좀 어려운 논의 같지만 현재 언어학은 이렇게 존재론으로 다 가 있습니다. 이거는 곧바로 어디로 가겠어요? 인공지능 컴퓨터로 가는 거죠. 이 부분의 컴퓨터는 인간보다 뭐 수천 배 뛰어납니다. 앞으로 이제 모든
언어 문제는 이제 인공지능이 풀어주겠죠. 어쨌든 지금 얘기 핵심은 뭐냐면 낱말의 사슬이 끊기면 우리 생각은 갑자기 끊겨버려서 두루뭉술하게 되거나 이게 창피해가지고 감추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서로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반증이 바로 토론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싸우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생각이 틀리면 수가 틀린다고 봐가지고 싸우게 돼요. 하나하나 말 가지고 토론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독일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끝까지 막 말 가지고 토론에 가죠. 자, 앉아있는 사람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국어학자들이 엄청 저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국어를 파괴한다고. 국어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한국어만 있지. 국어는 없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이제 국어라고 썼는데, 국민교육 이런 것들, 그건 올바른 표현들은 아닙니다. 앉음이라는 명사는 우리말이 허용해주고 많이 발달시켜 온 겁니다. 예전엔 이 음자로 명사한 적이 없습니다. 앉지, 이런 식으로 많이 썼지 앉음하고 쓴 적은 거의 없는데, 서양 언어 보니까 기본형이라는 게 이제 기본형. 그래서 우리도 기본형을 따라가다 보니까 명사형을 만들어냈는데 사람을 뜻하는 이를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언어학의 지식을 좀 활용해야 됩니다. 그냥 쓰면은 불편해요. 앉음 이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한 100번 정도 빠르게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앉음이가 됩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거죠, 뭐. 그러면 우리 한국어의 낱말이 무한대로 증대되는데요. 두 분이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둘 앉음이, 앞뒤로 앉아 있으면 앞뒤 앉음이, 나란히 앉음이, 뭐 둘러 앉음이, 뭐 수많은 방식으로 무한히 확대가 되는 거죠. 또 과거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미래 형태로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의 명사를 만들 수 있는 말은 흔치는 않습니다. 우리말은 고틱 랭귀지라고 해가지고 변화가 뭐 변화무쌍합니다. 격도 없고 뭐 그냥 굉장히 변화 가능한데 한국인들이 다 이해해요. 아마 이렇게 화려한 한국어를 구사할 때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외국인들은 극히 드물 겁니다. 전문가들 아니고는 뭐 대충 파악은 해도 따라오질 못해요. 왜? 한국어 자체가 고경의 천재입니다. 뭐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뭐 문장도 비틀고 낱말도 비틀고 뭐 모든 걸 다 비틀면서도 한국 사람은 거기다 정까지 집어넣어서 감정적인 묘사까지 잘합니다. 한국어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오래된, 진화가 덜 된 언어예요. 진화가 될수록 기계어에 가까워집니다. 다 평범해지는 거죠. 하지만 한국어는 굉장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인간의 삶의 모든 요소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발전시킨다면은 그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죠. 말함이 이렇게 되겠네요. 혼자 말함이, 둘 말함이, 서로 말함이. 아름다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미인이라고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데, 아름다운 사람은 어떻게 고칠까요? 네, 아름다움이 이렇게 더 줄이면 아름이도 가능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작업들을 좀 해요. 그래가지고 말이 없으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말로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스피커, 그럼 이게 무슨 소리지? 생각을 해야 되는, 이게 지금 사소해 보이지만요, 자연과학책으로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비쿼터스란 말을 아시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비쿼터스 무슨 뜻일까요? 자리 잡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유비쿼터스가 스마트 옆에가 있어야 되는지, 스마트는 또 어디 있어야 되는지, 컴퓨터 옆에가 있는지, 인터넷 옆에가 있는지 자리 잡기가 어려워. 그냥 떠 있습니다. 이렇게 뜬구름처럼 떠 있어요. 어디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근데 유비쿼터스를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유비쿼터스는 그냥 라틴어예요. 어디에나 있다.
그럼 어디에나 있다 하면은 이걸 이해 못할 한국인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 굳이 유비쿼터스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네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컴퓨트, 계산한다는 뜻이네요. 함께 집어넣는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 다른 숫자들을 기계 안에다 딱 집어넣으니까 결과물이 나온 거죠. 함께 집어넣은 거. 뭐 쉬운 거네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너무 단순하고 쉬운 것들이 오래 쌓이다 보면요, 거의 의미가 많이 달라붙어서 그 뒤에는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컴퓨터를 번역하는 사람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의미를 지금 담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역사가 있어서 그런 거죠. 만들어진 낱말은 그 자체로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꾸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다시 재해석하고 재번역하는 일 정도는 가능합니다. 제가 좀 서설이 길었는데요. 제 에고라는 말도 우리가 번역을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아이고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에고라는 말을 번역을 못했어요. 저걸 번역했으면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데, 자, 에고라는 말의 의미는 좀 설명을 좀 해야 되지만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영화 한 편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정신 분석을 넘어가야 이제 에고라는 말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정신 분석의 대가 하면 두 명을 꼽을 수 있는데 지금은 또 프로이트라는 사람하고 칼 구스타프 융인데 정신 분석학이라는 관점에서는 칼 융이 더 먼저 꼽히게 됩니다. 프로이트의 제자이기도 하고 나중에 갈라서게 되는데 갈라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저 리비도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비도란 말은 아우구스티누스도 리비도란 말을 써요. 프로이트 전매품이 아닙니다. 라틴어이고 이미 많은 철학자들이 썼던 표현이에요. 리비도는 성욕 또는 성애라는 표현인데 약간은 좀 상스러운 표현이죠. 그래서 한국 학자들이 이걸 번역하기를 꺼렸어요. 리비도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편하잖아요, 말하기가. 제가 한번 정신분석 강의를 하다가 한 학생한테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제가 이제 리비도를 꼴림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아니, 그 여학생들 앞에서 그런 성적 희롱에 가까운 말씀을 하셔도 됩니까? 그러길래 아니, 나 지금 학문하고 있는 거야. 학문어로 리비도를 번역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근데 그거 항의를 이제 그러게 마음에 그 이해가 돼요. 저 정도 항의를 받을 정도니까 학계에서 제가 정신분석학자가 아니니까 학계에서 저걸 쓴다면 꼴림이라고 쓴다면 놀림감이 되겠죠. 품위도 없고. 근데 리비도는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것이 저절로 생겨난 충동과 같은 겁니다. 좋은 이쁜 여자를 보면 막 사귀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저절로 일어나는 인간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로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성적인 욕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적 욕망으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럼 우리말로는 그걸 꼴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단서를 제가 붙이죠. 꼴림이라는 거는 그런 성적인 용어이지만은, 자, 풀어보자, 전환말을. 꼴림 하면 꼴을 갖추게 해준다 뜻입니다. 무정형, 꼴이 없던 상태에서 꼴을 갖추게 해주는 거네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저렇게 갈팡질팡하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이제 힘을 내서 어떤 형태, 어떤 목적, 어떤 방향을 갖춰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갈 때 그거를 꼴을 갖추게 해준다는 의미로 우리 리는 사역동사가 아닙니다.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릴 텐데, 그래서 꼴림이라고 쓰면 이룸, 어떤 걸 이루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다른 점은 형태를 갖춰 나가고, 그리고 그 형태를 갖춰 나가는 그 힘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강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어서 프로이드가 말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정확하게 프로이드 이론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등등 이렇게 이제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에고는
번역을 안 해주는 바람에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영화 한 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융과 프로이트가 나오는 대목인데 그 둘이 그 데인저러스 메소드 해가지고 위험한 방법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상영이 됐습니다. 자, 한번 한 대목을 보시겠습니다. I feel you may have a little too much time on your hands. I'm a great believer in getting our patients involved in some productive work. What are your particular interests? 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융하고 썸씽 관계가 되는 이제 정신병, 신경증 환자가 지금 등장을 해서 이분은 융이 아닙니다. 이제 뭔가 정신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환자입니다, 지금은. Suicide. Interplanetary travel. When Dr. Jung returns, I shall ask him to discuss all this with you in more detail. You're keeping him away from me. I never want to see him again. I'm back. 야, 이분이 가비변입니다. I've been talking to the hair director about finding some work for you. I told him you'd always been interested in medicine, so he suggested you might like to assist me occasionally in my research. We're quite short-staffed, so it would certainly be a help to me.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Vienna. Woods. Box. Bed. Money. Bank. Child. Soon. Family. 자, 지금 이 부분을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 보신 분은 아마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여배우, 같은 여배우인데 야, 저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인간의 정신, 에고를 탐색하는 방식이 동양에서는 저렇게 정신을 분석해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낱낱이 낱말을 통해가지고 들여다보려고 하는 생각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죠. 하지만 서양에서는 그 나라는 개념이 나아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독립된 겁니다. 분리된 거죠. 아톰, 원자와 같은 거죠. 인디비주얼이란 말은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개인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이란 번역은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일본 학자들이 번역을 했지만 개자는 우리가 원래는 낫개자로 쓴 게 아니고 지시사로 썼습니다. 개인하면 저 사람이란 뜻이죠. 우리 전통에서는 저 사람이라고 쓰던 게 일본 전통에서는 낫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갑자기 개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전통은 싹 사라지고 그냥 낫 사람이란 뜻으로 우리가 쓰게 된 거죠. 우리 전통은 단절이 된 겁니다. 근데 심지어
인디비주얼은 낯사람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일본의 근대화 과정, 메이지 유신 과정을 보면 허겁지겁 이루어낸 거거든요. 갑자기 뭐 한 번도 네덜란드어를 모르는 사람이 3년 만에 가서 배워와가지고 번역을 했다. 그 번역어를 믿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사전도 없고 쌓아놓은 지식도 없고 체계도 없고 처음 와가지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만들어 놓은 것을 신주단주 모시듯이 막 허겁지겁 또 수입을 한 거죠. 인디비주얼은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디바이드는 나누다 뜻이고, 그럼 뭘 나눌 수 없는 거냐? 사람에게서 나눌 수 있는 건 몸이죠. 머리카락, 손톱, 팔 나눌 수 있네요. 쪼갤 수 있어요. 모든 물체는 쪼갤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람에게서 유일하게 나눌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이네, 영혼. 인디비주얼 하면은 낯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안에서 나눌 수 없는 정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떻게 개인이 되겠어요? 이런 오역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 개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권리의 주체는 몸이 아니고 정신이다, 인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잘못 번역되는 바람에 엄청난 오해가 생겼지만 바로 그 말 속에, 인디비주얼이란 말 속에 그들이 말한 에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고는 인디비주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얘기는 아톰을 나누듯이 원자를 분자로, 분자를 원자로, 원자를 이제 소립자로 나눌 수 있듯이 인간의 정신도 계속 쪼개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쪼개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고, 쭉 쪼개나가다가 어떤 부분에 트라우마, 상처, 다친 데가 있으면 그걸 끄집어내서 치료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정신치료. 그 전에 정신병자들은 정신병은 치료가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냥 가둬놨어요. 하지만 이제 프로이트나 융 같은 사람들이 정신도 분석할 수 있고 고친 데를 찾아내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고 보면서 정신 치료가 가능하게 된 거죠. 물론 그런 이제 위대한 발견도 됐지만 기본적으로는 인디비주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눌 수 없는 못 나눔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에고를 이해해왔다. 우리는 낳고 배틀에 짜여서 우리 안에서 나아지면서 낳는 자로 이해해온 반면에 서양에서는 이렇게 못 나눔으로써 이해를 해왔다.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요 이제 영화를 잠깐 보여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 소개를 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목이 이렇게 잠겨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수업 전에 제가 2개의 강의를 또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막 굉장히 밥도 못 먹고 그런 힘든 날인데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또 철학 얘기를 들어주시고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질문이 있으면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교수님, 네. 그러면 선생님, 교수님 할 때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물론 존칭으로서 맞습니다. 선생 자체가 높임말이라서 굳이 좀 해야죠. 이건 선생은 꼭 높인 말은 아닙니다. 선생이란 말은 우리 관례상 예를 들어서 친구끼리도 선생이라고 쓸 수 있었고요. 또 선생님께도 선생이라고 쓸 수 있었죠. 김구 선생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언어에도 이제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더 높이는 이런 식의 발전을 보여와가지고 선생하다가 선생님자까지 붙여야 되고, 기사하면은 택시 기사하면 기사 자체가 사실은 한 높인 말이거든요. 기사님 이렇게 되고, 이런 이제 에스컬레이터 현상이라고 하는데 점점 높여오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말에서는 나는 어떤 과정과 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네. 서양에서는 이제 에고를 인디비주얼로 이렇게 네. 설명을 하시는데, 실체로 봤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이 제목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나는 누구입니까에 대해서 우리말의 표현과 그 의미를 설명하셨고, 네. 서양의 우리의 나와 같은 어떤 에고,
대한 지향적 설명을 하셨는데 네. 그럼 철학적으로 나는 누구입니까 했을 때 나는 어느 쪽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제 강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무엇이라는 물음을 묻는 순간 나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으면 나를 쪼개게 됩니다. 무엇이라는 물음은 기본적으로 서양에서 많이 물어졌던 물음입니다. What is it? 할 때 what이라는 거는 묶어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같은 건 같은 것끼리 다른 건 다른 것끼리. 그러려면 같은 것 같은 것끼리 묶어내려면은 쪼개야 됩니다. 뭐 들여다봐야 되죠.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된 여러 개의 요소 가운데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묶는데 사람 사이에 같은 걸 묶는 거죠. 그럼 사람이 뭐냐 그러면은 쪼개 봐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를 찾아내는 게, 그러니까 일단 쪼개고 나눈 뒤에 더 이상 쪼개고 나눌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을 찾아내라. 이것이 무엇 물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동양 쪽은 이제 관계론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지향 쪽은 동료로 본단 말이에요. 접근 방법의 관점이 틀리다 이거죠. 전혀 다른데요. 그래서 나와 이 에고도 이게 그 일치되는 어떤 개념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동양의 관계론적하고 서양의 존재론적 측면에서 아예 단어가 틀리듯이 틀리게 해석해야 되느냐, 같은 해석해야 되느냐, 이걸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은 융합이 돼야 됩니다. 동양, 서양 따로 있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고요. 학문 영역에서만큼은 문화적으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일종의 그 문화 주권이라는 개념도 사용할 수 있지만은 학문 영역으로 들어오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뭐 서양이 무엇 중심으로 물었고 우린 관계 중심으로 물어가지고 지금 우리의 동양 한국인도 계속 관계 중심으로만 물어야 되느냐? 그건 전혀 아니고요. 무엇 물음과 관계 물음, 누구 물음을 같이 아울러가지고 통합될 수 있는, 융합할 수 있는 이 모두 두 개를 모두 포괄하면서도 이 둘을 모두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거대 담론을 또 만들어 가야겠죠. 방향은 융합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첫날부터 제가 좀 제 얘기만 많이 해가지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쓴 책이 한 권 있었는데 우리말은 뭐 병신말입니까? 라는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런 책, 그게 이제 뭐 대중서는 좀 아니고요. 이런 약간 제목은 대중적이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좀 학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실려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라는 개념을 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다음에 강의할 그 내용의 요약본을 네. 프린트물로 해가지고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카페가 있다고 거기다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없나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프린트보다는 이렇게 요즘은 이런 걸 다 사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네, 앞으로는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조 선생님 끝난 건가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